비상계엄 사태 이후 당 혼란을 수습 중인 국민의힘이 조금 전부터 비대위원장을 뽑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사퇴한 지 8일 만인데요. 의원총회가 열리는 국회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정 기자. 오선의 권영세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맡는 쪽으로 정리가 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10시부터 의원총회가 시작이 됐고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선의 권영세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지명했습니다. 이제 의총에서 추인을 받고 전국일을 거치면 임명이 되는데요. 권 의원은 검사 출신의 오선 의원으로 당내 신망이 두텁고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지만 윤석열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내면서 친윤계로 분류됩니다. 네, 그런데 이 당내에선 쇄신에 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던 게 사실인데 권영세 의원이 좀 개파색이 또 였다고 하지만 친윤 인사라는 점 좀 부담스러운 대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친한계에선 비대위 인선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확실한 거리 두기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고요. 한 친윤계 핵심 의원도 참신한 외부 인사를 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당내 중진들이 이번 계엄 사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한 중진급 인사는 중진들이 대통령에게 제대로 직언하고 역할을 했다면 계엄 사태도 없었을 것이라며 수술대에 올라야 할 사람이 수술을 집도하겠다고 나선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당내 여론이 쇄신보다는 당 분란 수습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당내 기반과 소통이 약했다는 점에서 당 이해도가 높고 온건한 인사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됐습니다. 새 비대위의 첫 과제는 당 수습이지만 탄핵이 인용될 경우 조기 대선도 준비해야 합니다.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중도 보수의 표심이 관건인데요. 탄핵에 반대한 권영세, 권성동 투톱 체제로 돌아선 민심을 돌릴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의원총회가 열리고 있어서 저희가 목소리 들어오는 대로 의원들 목소리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바로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안정형이냐 혁신형이냐를 두고서 안정을 택한 국민의힘이 쇄신에 나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윤주진 의원님. 일단 그동안 이제 쇄신형보다는 방을 좀 빠르게 장악하고 좀 혁신에 나갈 수 있는 오선의 중진 권영세 의원을 좀 선택을 한 것 같은데 말들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좀 평가하시자면 어떻게 보십니까? 최선이라고 말하기는 사실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처해 있는 정치적 위기를 타개할 수 있고 또 국민적으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친윤이 아니라고 해도 결국 이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냈고요. 분명히 지난 이제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선대 본부장을 했습니다. 그런 그 권영세 의원의 개파색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어떻게 외부에서 당을 전체적으로 쇄신할 수 있는 그런 과거에 김종인 위원장 정도 수준의 비대위원장을 찾기는 사실상 어렵고요. 네. 그렇다면 당 내에서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아주 친윤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정말 완전 찐윤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지금 다수의 친윤 개파를 좀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또 설득력이 있는 그런 비대위원장이 필요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수도권 의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수도권 민심에 더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감각이 있기 때문에 최선까지는 아니더라도 차선 정도의 어떤 선택은 아니었나 평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초재선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좀 혁신적인 목소리를 많이 냈기 때문에 지금 현 결정이 좀 마뜩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는요, 그동안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중요한 대목마다 그렇게 노골적으로 어떤 윤석열 정부의 편을 든다든지 아니면 특정한 어떤 개파의 편을 들자기보다는 다소 균형적인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의원들에게 신망을 얻은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초재선의 어떤 신선함, 참신함도 필요하겠죠. 네. 근데 그러나 그것은 앞으로 비대위원 구성에서도 얼마든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은 무엇보다도 당이 너무 사분오열이 되어 있고 지금 이 탄핵 심판 또 수사 또 혹시나 있을지도 모르는 조기 대선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철저하게 안정형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경험과 관록이 있는 오선 중진 의원에게 맡기는 것이 아마 여러 사람들에게 공감대를 얻었을 거라고 보입니다. 네. 야당 입장에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좀 궁금한데 장윤주 부위원장 어떻게 보십니까? 권성동, 권영세,
투톱이네요. 이렇게 결정됐습니다. 그렇죠. 저는 방향 설정이 좀 잘못된 것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사실 국민들이 보실 때는요, 국민의힘, 그러니까 여당이 결국 여당 중진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탄핵에 반대해온 것 아니냐라고 보시는 시각들이 있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결국에는 계엄을 옹호하고 대통령을 옹호하는 것 아니냐라고 보시는 국민들 분명히 계십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탈피해 나아가고 극복해 나아갈지가 저는 국민의힘의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런 본질적인 부분에서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원인 진단도 좀 잘못됐고 방향성에서도 지금 잘못된 비대위가 꾸려진 것 아닌가라는 걱정은 좀 됩니다. 물론 권영세 의원이 말씀 주신 것처럼 개파색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적은 분이면 좀 분명한 것 같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친윤계로 분류되시는 분이고 또 중진 의원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다시금 도로 친윤당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 나올 것 같습니다. 국민들께서는 그래도 조금이나마 국민의힘에 걸었던 기대가 있을 텐데 사실 정당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인물을 또 새롭게 내세우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권영세 의원이 그렇게 새로운 인물이라고 보거나 혁신의 상징으로 보기까지는 어려운 분이시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실상 앞으로 이 비대위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의 한계점은 분명히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도로 친윤당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윤진 의원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조경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계엄 옹호 정당 이미지 벗어나야 된다 얘기하고 있고 극우 영남 친윤당 탈피해야 된다 얘기 나누고 있는데 권영세 이제 비대위원장이겠죠. 전략 앞으로 어떻게 해내 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는 탄핵을 찬성하는 의원도 있고 탄핵을 반대하는 의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표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탄핵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대하는 목소리가 더 지배적이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비상계엄 선포 자체를 옹호하는 의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있더라도 극소수이고 또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비상계엄 선포 자체에 대해서는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선포였다. 이것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여당이 당했을 경우에 만약에 하나 있을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당이 대선을 제대로 치를 수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걱정이 훨씬 더 많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네. 지금 현 상황에서는 권성동 위원장, 만약에 될지 모르겠지만요. 신임 위원장이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방향을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이 탄핵 찬반 논란이라고 하는 수렁에 당이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를 극복하고 다음 선거, 다음 정치로 나가야 되는 것이고 나중에 이 탄핵 문제에 대해서는 역사적 평가를 맡기는 것이 현명하다. 그래서 안철수 의원과 조경태 의원의 그 충정도 이해가 됩니다만 네. 현재는 그러한 것들을 지금 감론을 박을 시기는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윤주원 기자, 이 국민의힘에서 이 비상계엄 탄핵 사태 관련해서 대국민 사과를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비상계엄으로부터는 3주 정도가 지났고 이 탄핵안이 통과한 지는 열흘 정도 지났는데 국민의힘 지금까지 이렇다 할 대국민 사과는 없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오전에 원내대책회의 이후에 기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김대식 원내수석 대변인은 비대위가 출범하면 공식적으로 그런 문제를 논의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오늘 비대위원장이 선출이 됐고 이제 비대위가 본격적으로 꾸려질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공식적으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국민의힘은 가짜뉴스 TF를 구성하겠다는 점도 밝혔는데요. 계엄 이후에 탄핵 국면에서 쏟아져 나오는 이 각종 의혹 제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이렇게 국민의힘이 대국민 사과를 검토하면서 좀 쇄신해 나가겠다. 비상대책위원도 만들면서 나가겠다고 하는데 어제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지난 주말 트랙터 시위에 대해서 난동 세력에게는 몽둥이가 답이다. 이런 주장을 해서 좀 파장이 좀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윤주 부위원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국민의 의사표시에 대해서 몽둥이를 운운하는 것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본인과 의사가 다르다라고 할지라도 국민들이 의사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난동 세력이다, 몽둥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또 생각해 보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트랙터를 몰고 상경하는 농민들을 막은 것은 경찰이었고 그 국민들의 의사 표현의 자유가 침탈될 뻔했던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 계엄군이 무장을 하고 국회에 창문을 깨고 본청에 들어오는 모습들을 온 국민이 보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윤상현 의원이 그동안 고도의 통치 행위다 이런 취지로 옹호하는 듯한 이야기를 해서 그때 한때 또 크게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러면 국민들께서 아마 되물어 보실 것 같습니다. 트랙터 시위에는 몽둥이가 답이다라고 한다면 계엄군이 국회에 들어온 것은 어떤 게 답인지 저는 당연히 국민들께서 바로 반문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상 진짜 난동 세력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국민들은 이미 답이 정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윤주진 의원님은 어떻게 사실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좀 반감을 좀 세게 살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쇄신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역행하는 그런 SNS 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전농의 시위라든지 아니면 그 앞에 있었던 민주노총 시위도 보면은 사실 불법적인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또 지금 이 탄핵 정국이라고 하는 혼란을 틈타서 자신들의 정치적 주장을 좀 너무 과도하게 표현하고 이것이 시민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죠. 이번에 전농 트랙터 시위 같은 경우도 만약에 서울에 트랙터가 상경을 진짜로 해서 도심 속을 만약에 트랙터가 다녔다면 국민들이 느꼈을 불편은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표현하고 이렇게 탄핵 정국의 힘 편승해서 불법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뭐 누구나 합리적으로 이해할 법한데 이 몽둥이 이런 표현은 사실은 과거에나 정말 썼던 좀 극단적인 표현들이고 윤상현 의원이 너무 지금 현재 야당의 공세라든지 또 지금 탄핵 정국에 있어서 여당이 너무나 좀 세가 밀린다고 하는 그런 위기의식 때문에 다소 되게 그 뭐랄까요 좀 극단적인 표현을 쓰신 것 같은데요.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것이 도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구설수에 오르지 않도록 여당이 좀 관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할 수도 있다. 어제 저희가 이 내용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한대행이 주재한 국무회의가 오늘 오전에 있었습니다. 이 내용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정 기자, 일단 민주당의 일종의 어떤 최후 통첩에도 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오늘 국무회의는 상정되지 않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제시한 데드라인은 바로 오늘이었는데요. 오늘 아침 8시에 국무회의가 열렸는데 네. 여기에서 내란 특검법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모두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야당의 압박을 좀 의식한 듯 한덕수 권한대행은 모두 발언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발언 내용 직접 듣고 오시죠.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특검 추진과 임명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치 기울어짐 없이 이루어졌다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하실지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 여야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는 지금보다 한층 심한 불신과 증오가 자라날 위험이 큽니다. 네. 자, 윤주진 의원님, 일단은 한 권한대행이 이제 특검하고 헌재 재판관 임명 같은 정치적인 견해가 큰 사안은 여야가 좀 맞대서 합의를 해서 오라. 예. 그 우원식 국회의장 관련해서도 좀 해법 마련에 좀 노력해 달라 이런 주문을 갔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헌법재판관 임명 부분에 있어서는 여당에서는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 야당은 임명할 수 있다.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절충점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여당도 야당도 누구의 편을 들 수가 없는 입장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고요. 특히 지금 특검 관련해서는 이제 국민들께서는 뭐 내란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이 그냥 특검 자체만 들었을 때는 당연히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검의 상세한 내용을 좀 뜯어보면 예를 들어서 김 여사 특검 같은 경우는 15개의 어떤 수사 대상 범위가 있는데 그 안에는 그냥 단순히 떠돌아다니는 풍문, 소문 혹은 뭐 야당의 특검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는 세력, 아주 모호하고 추상적인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는 이 특검이 정말 김건희 여사 문제를 딱 핀셋처럼 수사하는 특검이냐 아니면 김건희 여사를 매개로 해서 이 정권 전체 나아가서 여당 전체, 보수 진영 전체를 이른바 몰살시킬 수도 있는 특검이 되느냐 이런 상당히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서로 좀 시정되지 않고서 이러한 특검이 통과됐을 때는 한 권한대행도 책임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정협의체에서 좀 더 대안을 냈으면 좋겠다 이런 촉구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한덕수 대행에게 오늘까지죠. 특검 법안 공포하라. 데드라인을 제시했던 민주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목소리입니다. 바로 듣고 오시죠. 한덕수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내란 수사가 어떻게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민주당은 내란 대행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습니다. 내란의 잔부를 진압하겠습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이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비록 직무가 정지되었지만 윤석열의 현재 신분은 대통령입니다. 두 명의 대통령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민이 선출하지도 않았습니다. 네, 장윤주 부위원장님. 그러면은 박찬대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제부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니라 한덕수 총리라고 계속 지금 부르면서 네. 총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한덕수 대행 탄핵안을 지금 얘기한 대로 바로 발의를 하게 되는 겁니까? 뭐 즉시 추진한다라고 했고 아마 이 탄핵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검토가 그동안 계속 되어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요. 아마 빠르면 오늘 안에도 분명히 신속하게 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늦어도 내일 안에는 될 것 같은데 뭐 오늘 하지 않을 이유는 사실 없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즉시 탄핵 절차가 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총리 시절에 있었던 지금 내란 혐의와 관련된 여러 의혹들이 있고 그런 부분만으로도 지금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라는 것이 야당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서 탄핵안을 발의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 총리로서 있었을 때의 그 위법적인 사유를 탄핵 사유로 삼는 것이기 때문에 총리를 탄핵할 때 필요한 정적수인 과반수 151석만 있어도 된다라는 것이 해석인 것이고요. 특히나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선출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라고 한다면 과반수의 찬성만으로도 탄핵소추안 표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사태가 터졌을 때 사실 국정 안정이 우선이다라고 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일단은 탄핵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 자, 상황이 이렇게 바뀌자 이제는 탄핵하겠다라고 하는데 이런 움직임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국정의 안정을 약속해 놓고선 이제 와서 특검을 받지 않는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소추의 사유는 엄연히 헌법상의 중대한 위반, 법령의 위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권한대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정치적인 해석에 따라서 자제해야 되느냐, 행사해야 되느냐에 이견이 있을 뿐인 거죠. 그런다면 그런 권한대행이 대통령에게 주어진 거부권을 대신해서 행사하는 것은 전혀 헌법과 법률상 위반 사항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원하는 특검을 받지 않기 때문에 탄핵 소추하겠다. 이것은 직무 대행을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대통령직을 지금 대통령의 업무를 흔드는 것이고요. 이것은 상당히 국민들에게 큰 혼란을 줄 것입니다. 저는 민주당의 이러한 모습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검, 지금 현재 경찰, 검찰, 공수처가 상당히 강도 높게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얼마든지 특검 외에도 다 대안이 있는데 본인들의 특검을 받지 않으면은 권한대행도 끌어내리겠다. 그럼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은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을 상당히 불안정하게 볼 것이다. 그런 걱정이 듭니다. 네. 이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에 한 얘기 조금 전에 목소리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바로 들어보시죠. 이틀 전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오늘 24일까지 쌍특검법을 공표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겁박을 했습니다. 드디어 오늘은 아침 회의에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자기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탄핵을 하겠다는 협박입니다. 마치 이틀 안에 돈을 입금시키지 않으면 보복하겠다고 협박하는 조폭과 다름없는 행태입니다. 네, 권성동 원내대표의 강도 높은 비판이었고 굉장히 전국이 혼란이 가중될 수 있겠다. 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윤정 기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는 이제 국무회의 무력화 이런 언급도 나왔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죠? 네, 이게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어제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한 얘기 때문에 지금 나온 얘기입니다. 이 영상 먼저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국무위원들 총원이 16명입니다. 예. 그중에 한 명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지금 직무 정지 상태예요. 그러면 15명 중에 5명을 탄핵을 시켜버리면 예. 국무회의가
의결을 못 합니다. 그렇죠. 국무회의는 3분의 2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아예 안 돼요. 안 국무회의가 안 돌아가면 지금 올라가 있는 법안들은 자동 발효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까지도 고민하고 따져봐야 되는 아주 위중한 시점이다. 아, 네. 이 국무회의 구성원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21명입니다. 이 네. 중에서 과반인 11명이 출석해야 국무회의를 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이미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됐고요. 네. 그리고 공석인 장관들이 있어서 국무회의에 참석 가능한 구성원 자체가 16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장관 5명을 더 탄핵을 하게 되면 구성원이 10명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최소 정족수보다도 더 적어지기 때문에 국무회의 자체가 열릴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총리실 관계자는 국회에서 넘어온 법률을 정부가 공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국회의장이 공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민주당이 법안을 통과시키게 되면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공포를 하는 이런 구조가 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국무회의 무력화 제안이 알려지면서 좀 네. 논란이 확산하다 보니까 민주당은 개별 의원의 입장일 뿐이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원내 대변인의 발언이었기 때문에 네. 비판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윤주진 의원님. 예. 이게 개인 의견이라고 얘기했지만 뭐 예전에 사안 보면은 개인 의견이 사실 당 차원의 문제로 좀 나오는 경우도 있긴 있었거든요. 이게 실제로 이루어질까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좀 평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전혀 개인 의견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지금 현재 민주당이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노종면 원내대변인의 말을 통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 만약에 탄핵소추안 발의해가지고 통과시켰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또 무슨 압박을 하겠습니까? 특검 공포하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특검 추천 후보자 의뢰하라고 압박하지 않겠습니까? 자, 만약에 최상무 부총리가 안 하겠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탄핵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노종면 의원이 말한 그대로가 지금 이미 앞으로 펼쳐질 예고편입니다. 저는 이것이 절대 개인 의견이 아니라고 보고요. 민주당의 이러한 모습에 국민들은 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탄핵 심판을 하는 것까지는 국민들도 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을 하는 것과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다음으로 그나마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국무위원이 바로 국무총리입니다. 대통령이 지명을 했지만 국회의 동의를 받기 때문에 상당한 민주적 정당성이 담보되어 있는 그런 국무위원인데 만에 하나 국무총리마저 탄핵을 당하게 되면은 전혀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을 하게 되고 그러면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이것은 국정의 불안정을 가져오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에서 더 이상 이런 탄핵 퍼레이드를 좀 멈췄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윤주 부위원장님, 탄핵 네. 퍼레이드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권에서는 무정부 상태로 만들겠다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뤄질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뭐 당내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검토되거나 논의된 적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사실 처음에는 이 국정 안정이라는 그런 가치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내란을 수습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국정 안정을 위해 탄핵 절차를 잠시 좀 유보시키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더 많았었거든요. 그러나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하고 있는 행동들, 특히 상설특검은 이미 효력이 발생한 법안이고 검사 추천 의뢰를 권한대행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법안에는 지체 없이 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권한대행 체제가 된 지 열흘이 다 돼가는데 지금도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위법적인 사안들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문제의식이 발동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국무위원 5명을 탄핵시킨다 뭐 이런 것은 지금 현실화되는 논의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다만 권한대행에 대해서만큼은 지금 현재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위법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측면에서 탄핵이 어쩔 수 없지 않겠느냐라는 입장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윤 의원님 계속 이런 상황 뭐 탄핵과 거부권 행사하면은 뭐 탄핵시킬 수 있다. 퍼레이드라는 표현도 쓰셨는데 이런 혼란들이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은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비대위가 이제 나왔는데 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근데 저는 결국은 이러한 정국을 민주당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계속 이어갈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 지금 민주당은 좀 조급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고 또 최근에 이화영 경기부지사에 대해서도 또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가 됐기 때문에 조기 대선에 대한 갈급한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탄핵과 특검에 상당히 좀 열을 올리고 있죠.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이재명 대표 혹은 민주당의 지지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네. 국정의 혼란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는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뭔가 좀 키를 쥐고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과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와 3자가 모여서 이 정국만큼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제안을 하고 네. 특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양보를 하면서 국민의힘도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특검 그리고 국민의힘으로서도 어느 정도 제안할 수 있는 대안 이러한 것들을 들고 머리를 맞대고 좀 합의점을 찾아나가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한데 저는 권 비대위원장이 네. 그 정도의 어떤 노련함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26일로 돼 있나요? 여야정 협의체가 일단 회의를 첫 회를 갖는 걸로 알려졌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장윤주 부위원장님 그날 뭐 어떤 합의가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글쎄요, 뭐 그날 합의해서 모든 것이 다 풀리지는 않을 겁니다. 사실 그만큼 얽혀있는 또 실타래들이 많기 때문일 텐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같은 자리에서 얼굴을 맞대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국민적으로도 많은 기대를 불러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자리에서만큼은 좀 정당 간의 어떤 이해관계라든지 특히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내려놓고 무엇이 국민을 위하는 것인지 그리고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방향이 어떤 것인지 이것을 우선순위에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 협의가 안 될 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비상계엄 사태 관련한 수사 상황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는데 자, 윤지원 기자 일단은 윤 대통령 대응이 좀 궁금한 대목입니다. 일단 내일 공수처 출석을 하는 건지 아닌지 궁금한 대목이거든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공수처에서는 내일 2차 소환 통보를 한 상태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 소환 통보에 응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아 보입니다. 바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지금 현재 이 법률과 관련해서 언론의 이 대응 창구를 담당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이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짧게 가졌는데요. 여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심판 절차가 우선이라는 네.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 석동현 변호사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대통령께서는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의결이 되고 한 지가 지금 아직 열흘도 채 되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헌법재판소가 왜 이렇게 서두느냐. 이 중요한 사안을 내실 있게 이 탄핵 법정에서 좀 다뤄지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나름대로 준비를 충분히 할 수 하는 가운데서 절차가 진행되기를 절대로 시간을 끈다든가 절차를 이렇게 회피한다든가 그러한 생각은 전혀 없다. 그런 입장인 것 같고요. 머지않은 시기에 이제 다 절차가 진행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25일 출석 관련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이 있지 않다. 공수처는 1차 소환 통보에 이어서 2차 소환 통보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법까지 지금 검토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영상에서도 보신 것처럼 네.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석동현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워딩이라면서 어떻게 탄핵 소추된 지 열흘 만에 탄핵 심판에 대한 입장을 내라고 하느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기본 입장을 알아줬으면 한다면서 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고 덧붙였는데요. 석동현 변호사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야당의 방해로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네. 또 공직자들의 탄핵이 계속되는 상황 이런 모든 것들이 탄핵 심판에서 함께 다뤄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변호인들과 소통과 교감을 통해서 이 탄핵 심판에 대응을 하는 여러 구비가 된 다음에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응하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윤 대통령의 기본 입장이라는 설명입니다. 네. 자, 장윤주 부위원장님. 저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뭐 수사보다는 탄핵 심판이 먼저다. 그리고 야당의 어떤 국정 어떻게 보면 일종의 방해라는 것까지 내용이 다뤄져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좀 바로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내란은 아니었죠.
국정농단과 관련된 개인 비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도 적용되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는 다릅니다. 내란 혐의이기 때문에요. 불소추 특권이 없어요. 그러면 현직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내란 혐의라면 수사도 가능하고 소추까지 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탄핵 심판이 먼저다 우선되어야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 후에 수사가 진행됐다라는 얘기는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직접 적용될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탄핵 심판 절차에 대해서 신속하게 좀 처리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대통령의 직무가 지금 정지되어 있는 사실상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헌재로서도 빠르게 그리고 굉장히 또 신속하게 이 부분을 확정지어야 된다라는 또 움직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윤주진 의원님, 예. 여기에 대해서 말씀 쭉 장인주 부위원장 말씀하셨는데 이 윤 대통령 수사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걸리려 보십니까? 일단 노 전 대통령 63일, 박 전 대통령 91일 걸렸고 이런 상황들 좀 예를 들어 윤 대통령이 좀 변호인단 선임도 사실 좀 늦어지고 있다고 토로를 하면서 네. 좀 버티기 전략 아니냐 이런 한간의 우려도 있긴 하거든요. 뭐 헌재 통지서를 수령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변호인 선임이 좀 늦어진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저는 전반적으로 헌재의 심판 과정을 지연시키기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헌재는 헌재의 시간대로 갈 것입니다. 헌재의 시계는 헌재의 시계대로 흘러갈 것이고 윤 대통령도 결국은 조속히 변호인단을 선임하는 등의 협조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는 전략적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은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 보면은 그 당시에 탄핵 소추안을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세월호 참사 당시에 7시간의 행적이라든지요. 뭐 경제와 외교에 대한 무능, 뭐 여러 가지 되게 정치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들도 사유에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결국 헌재의 결과를 보면은 그러한 정무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는 헌재는 모두 기각을 했습니다. 판단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렸던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아주 안건이 조금 간단합니다. 사실은 첫째,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큼의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그러한 국가적 비상사태가 맞았느냐라는 판단이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수사 과정에 있는 지금 현재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실제 윤 대통령이 내란죄의 어떤 그 수괴로서 역할을 한 것이 맞느냐. 이 두 가지만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사실 이 두 가지는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즉 크게 보면 하나의 덩어리 하나에 불과하거든요. 저는 헌재의 심판은 상당히 빠르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네. 수사 과정에서 나온 여러 가지 혐의들까지 함께 반영한다면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 정도 수준의 그 일정이 걸리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뭐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비상계엄 사전 모의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오늘 아침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박혜빈 기자, 노 전 사령관이 송치가 지금 된 거죠? 네, 모자와 마스크 차림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오늘 오전 서울 서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겨졌습니다. 비상계엄을 윤석열 대통령과 논의했느냐, 계엄 뒤 어떤 역할을 맡기로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비상계엄을 논의한 혐의로 구속됐는데요. 경찰 특수단은 최근 경기 안산시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자필 수첩을 확보했는데 국회 봉쇄 등 비상계엄을 논의한 여러 표현이 담긴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정치인과 종교인 등을 수거 대상으로 적고 심지어 사살이라는 표현까지 담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수거라는 표현이 체포라고 추정하고 있는데 실제로 명단 일부는 방첩사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위치 추적을 요청한 15명의 명단과 일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북방한계선 NLL에서 북한 공격을 유도한다는 내용까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계엄 전 고의로 북한과의 충돌을 일으켜 전시 상황으로 전환한 뒤 계엄을 발동하려고 했던 것 아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경찰이 윤 대통령의 계엄 당일 행적을 밝히려고 이 개인 휴대전화 통신 내역을 확보해서 분석 중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통신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9일 윤 대통령의 개인 전화 흉화 내역을 확보해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점을 정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계엄 전후의 기록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윤 대통령이 사전에 누구와 계엄을 논의했는지를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데요. 또 다른 핵심 증거인 윤 대통령이 군과 경찰 지휘관과 소통했던 비화폰 서버는 경호처 반발로 여전히 확보하지 못했는데 경찰은 이에 대한 증거 보전을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또 최상목 경제부총리로부터 비상계엄 국무회의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A4 한 장짜리 쪽지도 제출받았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국회 운영비를 끊어라, 비상계엄 입법부 운영 예산을 짜라는 내용의 지시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윤 대통령의 혐의 입증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수첩에 누구 사살하라고 썼습니까? 수첩 메모 내용 누구와 상의했습니까? NLL 북한 공고는 어떻게 유도하라고 했습니까? 비상계엄 윤 대통령이랑 직접 소통했습니까? 합수부와 별도의 수사단 꾸리려고 한 건가요? 계엄 후에 어떤 역할 맡으셨나요? 계엄 해제 후에 2차 계엄 모의하셨나요? 네, 취재진이 굉장히 많은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현안에 대한 질문인데 묵묵부답인 채로 차에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노상원이 전 사령관이 역술인으로 알려져서 제가 며칠째 저는 언론에서 사실 다루고 있는데 윤정 기자, 이 올 초부터 이 노상원 전 사령관이 다른 무속인을 찾아가서 계엄 관련 조언을 구했다. 이런 내용이 좀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오전에. 네, 그렇습니다. 이 수십 차례 자문 목적으로 이 전북 군산의 한 무속인을 찾았다는 건데요. 이 무속인의 휴대전화에는 이 노상원 전 사령관이 사주 군인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이 되어 있었다고 네. 합니다. 이 무속인이 노상원 전 사령관과 전화 통화를 했을 때 직접 통화 녹취를 한 부분도 있고요. 이 무속인이 인터뷰를 한 내용도 있는데 이거 네. 먼저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3시에요? 네, 오늘 3시가 비었어요, 갑자기. 예, 갈게요. 네. 감사해요. 횟수로 한 30차례 정도 다녀가신 것 같아요. A4 용지에 김용현이라고 선후배 사이라고 하면서 뭔가의 일을 조금 만들려고 한다. 이 사람과 내가 끝까지 함께 했을 때 나를 끝까지 따라올 수 있는지, 나를 배신하지는 않겠는지를 많이 물어보셨어요. 뭔가 내가 다시 청와대에 들어갈 만한 일이 조금 생길 것 같은데 거기에는 김용현이라는 사람이 가장 큰 힘이 있는 사람이라서. 네. 지금 보시면 김용현 전 장관 등 이 군인들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적은 A4 용지를 가지고 와서 사주를 봐달라고 했다고 네. 하기도 하고요. 특히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는 자신을 배신할 상인지 이 부분을 직접 물은 것으로 지금 이 무속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노 전 사령관이 이 무속인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생년월일이 일반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 사주팔자도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윤 대통령의 공식 생년월일은 1960년 12월 18일인데 이게 실제랑은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실제 윤 대통령의 생년월일이 언제인지는 말한 적이 없다고는 하지만 이 노 전 사령관 본인이 윤 대통령의 사주팔자를 봤다는 것으로도 읽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이게 어디서 어디까지 정말 믿어야 될지 매일같이 터져나오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좀 아주 좀 헷갈릴 정도인데 하나씩 한번 저 의견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장윤주 위원장님, 일단은 김용현 전 장관의 배신 여부를 무속인에게 계속 물어봤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왜 물어봤을까요? 참 일단 먼저 충격적이긴 합니다. 일단 노 전 사령관이 뭐 패스트푸드점에서 계엄을 모의했다라는 뉴스가 처음 나왔을 때도 네.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사실상 이제 두 가지 쟁점일 것 같아요. 일단 비선이라는 것과 무속이라는 것일 텐데 네. 저는 일단 이 김용현 전 장관의 어떤 사진을 가지고 가서 자꾸 배신할 것 같냐라는 부분을 집요하게 물어본 부분은 비선이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노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간인 신분이거든요. 그렇죠. 민간인 신분임에도 이 비상계엄이라는 엄청난 일에 깊숙하게 개입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용현 전 장관과 이 관련된 어떤 모의들을 해나가면서 본인은 지금 일단 직이 없는 상태의 민간인 신분인데 비선으로서 활동을 하고는 있지만 만약에 김용현 전 장관이 본인을 배신한다거나 나중에 일이 잘못되었을 때 본인에게 뒤집어 씌울 가능성 여러 가지 불안감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아무래도 민간인 신분으로서 이런 엄청난 일을 기획한다라는 것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김용현 전 장관이 본인을 배신하지는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집요하게 물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네. 사실상 이렇게 뭐 사주를 물어봤건 뭐 이렇게 역술인에게 무언가를 물어보는 것 자체가 범죄가 되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이런 비상계엄이라는 엄청난 일을 모의한 사람들이 사실상 비선이었고
뿐만 아니라 이 무속인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물어봤었다라는 것 자체는 국민들에게 직관적으로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좀 화면에 좀 전에 나갔습니다만 이 본인이 청와대에 들어갈 수 있을지를 물어봤다고 하고 또 좀 전에 얘기 나왔던 내가 청와대에 다시 들어가려면 김용현이 잘 돼야 한다. 또 김용현이 배신을 할지 여부 계속 물어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주진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본인이 대통령실에 들어갈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그러면은 이번 계엄을 모의했다, 주도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배신 여부에 또 촉각을 곤두세웠던 이유 중에 하나는 만약에 계엄이 뭐 이 작전이 성공을 해가지고 네. 정말 뭐 예를 들어서 국회가 마비가 되고 이런 계엄 사령부가 대한민국을 어느 정도 통치하는 그런 시대로 만약에 접어들었을 때 본인에게 과연 그렇다면 나에게도 뭔가 올 것이냐, 네. 나에게도 좀 뭐 전리품이 있을 것이냐 이러한 여부를 또 걱정했을 거로 보이고요. 김용현 전 장관이 상당히 윤 대통령의 총애를 받고 신임을 얻었다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죠. 대통령 후보 캠프 시절부터 경호를 맡았었고 인수위 때도 이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서 상당히 깊숙이 개입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또 지난 9월에 국방부 장관이 돌연 교체된 그 배경에도 사실은 바로 김용현 전 장관이 반드시 국방부 장관으로서 필요하다 이러한 판단 때문이었다라는 보도도 있는데요. 이런 여러 정황을 봤을 때 아무래도 불명예 전역을 하지 않습니까? 이 노상원 전 사령관이 네. 하나의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군복을 벗었는데 그 이후에 무속인으로 이제 전전하면서 다시 군으로 복귀하는 날을 상당히 꿈꾸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측입니다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상계엄 아무도 사실은 시도할 생각이 없는 이런 아주 위험천만한 일을 꾸미고 기획해서 김용현 전 장관에게 다가갔고 이것이 만약에 실행이 됐을 때 본인도 뭔가 본인의 그 불명예 전역을 만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엿보지 않았을까 충분히 예상이 되는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네. 또 윤 대통령의 실제 생년월일을 내가 좀 알고 있다. 실제 알려진 것과 다르다. 이 부분인데 생년월일 실제 윤 대통령이 1960년 12월 18일인데 이 장윤주 부위원장님. 네. 비공식 생일, 진짜 생일까지 윤 대통령의 생일을 알고 있다. 이게 뭐 진짜일까요? 아니면 뭐 허풍일까요? 글쎄요, 이 부분은 뭐 앞으로 좀 더 확인이 필요해 보이기는 합니다. 일단 뭐 무속인에게 가서 지금 일단 대통령의 생일이 원래 생일은 알려진 것과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고 그 생일을 공개하지는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뭐 실제 다른 생일이 있다면 알고 있을 가능성도 있고. 뭐 윤 대통령과의 만약에- 친분을 과시하려고 그런 걸까요? 그렇죠. 그리고 뭐 다른 일반 대중들은 모르는 것을 본인이 좀 더 알고 있다라는 취지에서 어쩌면 과시하려는 측면에서 얘기를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대통령의 생일이 실제 생일과 다른지 이런 부분도 저는 수사기관이 넓게는 수사를 해볼 것 같아요. 이것 자체가 뭐 불법이기 때문이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것 자체가 일단 김용현 전 장관과 대화를 나눴던 사람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런 하나하나의 사실관계들이 진짜다라고 한다면 좀 더 신빙성이 뒷받침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결국에는 사실관계는 밝혀질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사실 그만큼 본인이 대통령과도 어느 정도 친분 관계가 있고 그리고 굉장히 핵심 정보들에 대해서 접근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조금은 과시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어쨌든 뭐 민간인이 뭐 계엄의 비선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윤주진 의원이 일단은 저도 사실 처음 듣는 얘기일 텐데 무속 정치라는 얘기 좀 나오고 있어서 되게 좀 비참한 얘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그런데 우리 역사를 보면 과거에 고려 시절에 국민왕 당시에 신돈의 난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신돈. 또 최근에는 최근 아니죠. 1900년대 러시아의 뭐 라스푸틴 이런 무속인들이 쥐락펴락 정치를 개입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결국은 국가를 망가뜨린 사례가 있었는데 이것이 2024년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일들이 나온다는 회자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사실은 충격적이고요. 저는 아까 생년월일 문제가 좀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아마 윤 대통령 생일이 아마 음력 생일일 겁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아하. 겁니다. 혼란이 있을 건데. 음력.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근데 이게 꼭 내가 윤 대통령이랑 친하다 이거를 과시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저는 뭐냐면은 정말 이 계엄이 성공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점괘를 봐야 되기 때문에 네. 그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뭐 천공이나 이런 또 무속인들은 뭐 올해 운이 트인다 뭐 이런 식의 낭설을 좀 퍼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이 비상계엄을 함에 있어서 무속에 기대고 무속에 의존해서 중요한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닌가라는 것도 충분히 엿볼 수 있는 그런 장면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국회에서 이 계엄 해제 의결 이후에 윤 대통령과 주 참모진이 이제 전투통제실 내 결심실에서 긴급 회의를 했다. 이렇게 지금 현재까지 알려지고 있는데, 근데 윤 기자, 일단은 이 시점에서 김용현 전 장관과 노상원 씨, 이 노상원 전 사령관이 여러 차례 통화했다. 이런 내용도 지금 밝혀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결심실 회의 이후에 김용현 전 장관이 여러 사람과 통화를 했는데 이 가운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있었다는 겁니다. 새벽 1시부터 새벽 3시 정도 이때 수차례 개인 휴대전화로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알려진 이 통화 내용은 김용현 전 장관이 이제 뭘 더 어떻게 하겠냐. 최선을 다했으니 그걸로 됐다라는 체념조의 말을 건네기도 하고 여기에 노 전 사령관이 이 김 전 장관에게 살 길을 찾아야죠. 이런 취지의 말을 건넸다는 겁니다. 자, 장윤주 부위원장님. 살 길을 찾아야죠라고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 뭐 체념한 듯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 그래서 더 자기가 계엄을 이번에 주도한 사람 아니냐. 역으로 보면요. 그렇게 좀 해석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 대화 내용 말고도 이제 앞으로 더 많은 내용들이 전 수사기관을 통해서 밝혀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대통령이 국민 담화를 통해서 마치 이 계엄 자체가 야당의 어떤 행패를 알리기 위한 경고성이었다라고 취지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사실 경고성 계엄이었다라고 하기에는 사실 사전에 모의했던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국회가 계엄 해제 의결을 한 후에 지금 관련 주관자들이 했던 대화 내용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 계엄을 성공시키기 위해 상당히 노력을 했고 그런데 예기치 않게 실패로 돌아가자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실망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부분을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런 정황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수사기관으로서는 사실상 이것은 경고성의 계엄이 아니라 정말 내란 목적으로 국회나 또 선관위를 그 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고요. 수사기관으로서는 관련된 사람들의 진술을 조금 더 확보하고 그리고 객관적인 자료들까지 또 통화 녹취가 있다라고 한다면 녹취까지 분석을 해서 관련자들의 내란 혐의에 대해서 입증하기 위해서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경찰이 이 노 전 사령관을 운영했던 이 이른바 점집에서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에 이 계엄 관련한 내용들이 다수 들어가 있다. 이런 내용이 알려지고 있는데 윤정 기자 지금 어떤 내용들 들어가 있습니까? 네, 이 수첩이 좀 손바닥만한 크기의 60에서 70페이지 정도 되는 수첩이라고 합니다. 네, 이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이 수첩에서 국회 봉쇄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정치인은 물론이고 언론인, 종교인, 뭐 판사, 공무원 등에 대해서 수거 대상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실제 계엄 상황에서 나왔던 얘기긴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수거 대상인 게 결국 이 체포를 의미하는 게 아니겠나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또 이들에 대해서 수용 및 처리 방법에 대한 언급도 있다고 이 경찰은 밝혔습니다. 일부는 직종과 실명이 함께 적혀 있다고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수첩에는 사살이라는 표현이 담긴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더 논란이 확산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수첩 내용에는 북방 한계선인 NLL에서 북한의 공격 유도라는 표현이 적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걸 두고 고의로 북한과의 충돌 상황을 만들어서 국가 위기 상황으로 국면을 전환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했던 건 아닌지 이 부분을 의심하고 있고요. 만약에 실제로 이 계엄 세력이 북한 도발을 유도했다고 한다면 이 내란죄 혐의에 더해서 외환죄까지 적용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네, 또 수첩에는 오물풍선과 관련된 내용도 담긴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이 계엄을 빌미로 삼을 이 북풍 공작을 기획 모의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제 국회 행원위에서 이와 관련된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한번 쭉 듣고 오시죠. 수첩에서 정말 엄청난 것들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NLL에서 북의 유도라든지 국회 봉쇄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나오고 심지어 수사단을 하나를 새롭게 구성해야 된다라고 해서 인사안까지도 수첩에 나왔다는 거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맞죠? 이제 그게 뭐 구체적으로 실행된 일까지 모르지만 메모 내용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수첩에 수거 대상을 일종의 격리한다, 체포의 의미로 이렇게 적혀 있다라고 브리핑에서 하셨습니다. 수거 대상, 즉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등에 대해서 수거 대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사살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너무 피사실 아니 이 사안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거의 뭐 저희가 조사한 사실이 부합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부합합니다. 예. 네, 어제 행안위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저희가 한번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계엄 당시에 국회에 CCTV가 일단 공개가 됐는데 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윤정 기자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네, 김민기 국회 사무처 사무총장이 조금 전에 브리핑을 한 내용입니다. 네. 이 개엄 당일 국회의장 공관 인근의 CCTV 3건을 공개를 한 건데요. 지금 보시는 영상들입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영상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인데 이 12월 4일 1시 42분쯤에 한남동 소재 국회의장 공관 담벼락 외곽을 걸어가는 계엄군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영상이 1시 50분 이 국회의장 공관 정문에 계엄군이 집결한 모습들이 지금 담겼습니다. 본격적인 감시와 통제에 나선 모습이라고 김민기 사무총장은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이 세 번째 영상은 12월 4일에 4시 45분쯤입니다. 국무회의를 통해서 비상계엄이 해제가 됐는데 네. 그 15분이 경과한 이후에야 이 계엄군이 철수하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이 김민기 사무총장은 이 영상들을 두고 이 사안은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의 신병상 안전에 관한 중대한 사안이다라면서 이 계엄 해제 요구를 무시하고 국회의장 공관에 병력을 투입한 사유가 무엇인지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 국방부에 명확한 해명을 촉구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이미 그제 국방부에 답변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하고 아직 답변은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그 목소리 저희가 준비를 바로 했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목소리입니다. 바로 들어보시죠. 언론에서 제기한 국회의장 체포 및 2차 계엄 정황에 대해 명확한 진상 규명이 필요합니다. 국방부의 해명을 촉구합니다. 첫째,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무시하고 국회의장 공관에 병력을 투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공관에 출동한 병력의 정체는 무엇이며 누구의 명령을 받은 것입니까? 셋째, 당일 의장 공관 주변에 출동한 병력과 무장 수준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마지막으로 수사 당국에 요청합니다. 여러 가지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수사 당국에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네, 얘기 듣고 오셨는데 장윤주 부위원장. 네. 국회의장 공관에 계엄군이 서성였다, 감시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황만 놓고 보면은 그렇죠. 좀 상황이 좀 심각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공관의 CCTV가 공개된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당연히 국회 수장인 의장에 대해서 그리고 의장 공관 주위에 저렇게 계엄군들이 왔었다라는 거는 그 자체만으로도 좀 충격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시기상으로 봤을 때 지금 김민기 사무총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국회 계엄 해제 의결 이후에 이런 군사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의 시점이 정확하게 밝혀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2차 계엄의 의혹들 이런 부분까지도 전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계엄이 해제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2차 계엄을 모의했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계속 제기된 바가 있었습니다. 네. 관련해서도 아마 수사기관에서 전 수사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CCTV를 분석해서 만약에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을 요구한 뒤에 군사들이 새롭게 투입됐다든가 아니면 군사 투입 과정 속에서 어떤 시각적인 그 시점의 문제에서 그런 2차 계엄 모의의 근거나 정황이 되는 증거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CCTV 자료들이 또 중요한 또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라이브픽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현수막을 허용하지 않았다가 다시 게시해도 된다 결정하며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이 앞서 선관위는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이 내걸려 했던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에 대해 특정 후보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선거 운동으로 보고 게시 불가 판정을 내렸는데요. 여기에 조국혁신당이 내건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라는 문구의 현수막은 허용하면서 국민의힘에게 이재명 대표를 위한 사전선거 운동이냐 강하게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중앙선관위는 어제 재논의 끝에 기존 결정이 섣불렀다. 해당 현수막은 사전선거 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단순 정치 구호로 보고 양당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겠다 밝혔는데요. 그러자 이번엔 민주당에서 국민의힘 압박에 굴복했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계속 오락가락한 입장을 보이는 선관위에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을 찬성한다는 의사를 밝힌 가수 이승환 씨의 구미 공연이
공연 이틀 전 갑작스럽게 취소돼 논란입니다. 보수단체와 충돌을 우려한 구미시가 정치적 선동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요구했는데 이승환 씨 측이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며 거절하자 시에서 대관을 취소한 겁니다. 탄핵 집회에서 무료로 공연을 하며 탄핵 찬성 발언을 한 이승환 씨. 보수단체의 공연 취소 요구를 받아오다가 결국 시에게 안전사고를 이유로 크리스마스 당일로 예정되었던 1200석 완판 공연을 일방적으로 취소당했습니다. 여기에 이승환 씨 측은 유감을 표하며 보수단체와의 충돌에 대비해 이미 관객들에게 멀리 떨어지라고 당부했고 현장 경호 인력도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는데요. 정치적 논란으로 일어나는 곳곳의 사회 충돌, 더 이상의 혼란은 없었으면 합니다.